파주의 농가 두 곳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또 접수됐습니다. 발병 원인과 전파 경로가 여전히 오리무중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농식품부가 발병 의심 신고가 접수된 지 2시간이 넘도록 상황 파악이 안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지역은 공무원이 퇴근한 밤 시간대엔 소독시설과 통제초소가 아예 운영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17호 태풍 타파가 처음 예상보다 한반도의 위협적인 진로로 북상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번 태풍은 최고 600mm의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보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 이후 용의자 이모 씨가 저질렀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들을 조사 중인 가운데 화성 살인 사건 10건 가운데 3건은 증거물이 없거나 이 씨 DNA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용의자 확인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범죄자 DNA 채취 보관 규정, 즉 DNA법이 내년에 폐지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때문인데 국회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9시 뉴스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처음 발병한 지 나흘 만에 파주의 또 다른 2개 농장에서 추가로 의심 사례가 나왔습니다. 두 농장 모두 기존 연천 발병 농장에서 10km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확진 여부는 오늘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확진된다면 피해 확산 우려가 그만큼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방역 당국도 초비상이 걸린 상태인데 먼저 파주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양석현 기자, 의심 신고를 한 농장은 지금 어떤 상태인 거죠? 네, 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의심된다며 방역 당국에 신고한 농장 근처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농장까지 대략 800m 떨어져 있는데요. 밤이 됐지만 만일에 대비해서 차량은 물론이고 사람의 통제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조금 후 확진 여부가 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곳은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입니다. 의심 신고 농장은 이곳 외에도 파평면 한 곳이 더 있는데요. 두 농장은 모두 연천 발병 농장에서 10km 안에 있어서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진 곳입니다. 이 두 농장에서 기르는 돼지는 다 합쳐서 7,000마리나 됩니다. 특히 반경 3km 이내에 5만 마리에 육박하는 돼지가 길러지고 있어서 양성 판정이 나올 경우 예방 차원에서 모두 처분에 들어가면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어 우려됩니다. 네, 두 번째 발병 지역인 연천의 상황도 궁금합니다. 돼지 처분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천 지역의 돼지 처분 작업은 오늘 저녁으로 모두 끝났습니다. 파주에서 두 번째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던 농가의 경우 오늘 새벽 6시쯤 모두 끝났는데요. 예방 차원에서 처분에 들어갔던 인근 두 농가도 오늘 새벽에 이어 조금 전 모두 끝났습니다. 연천 지역 매몰 등의 처분 작업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지금까지 파주와 연천 지역에서 처분된 돼지는 모두 7개 농장에서 1,600마리에 이릅니다. 방역당국은 발병 지역의 돼지 처분 작업이 모두 끝났지만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해당 농장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취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석현 기자였습니다. 들으신 대로 이 4개 농장은 우선 지리적으로 가깝고 잠복기간 내에 발병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건은 지금 상황이 예정된 발병인가 아니면 확산의 시작인가 하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발병 원인을 알아야 하는데 아직 당국은 바이러스 전파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추가 발병의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혜진 기자입니다. 앞서 발병이 확인된 파주와 연천 농장. 추가로 의심 신고가 들어온 파주 농장의 위치입니다. 네 곳 모두 직선 거리로 30km 정도입니다. 북한 접경, 강하천 인근이라는 점도 유사합니다. 환경적인 오염이 있고 어떤 멧돼지 부사물이나 아니면 멧돼지 사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오염된 것이 농장에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환경부는 임진강 물을 떠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까지 계속되는 작업입니다.
발병 지역 주변에 죽은 멧돼지가 있는지도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차량으로 인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앞서 확진 농장 2곳을 들렀던 차량들이 다른 41곳의 농장도 공통적으로 드나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곳들에 대한 정밀 검사가 우선 진행 중입니다. 방역대 내에 있는 농장 등 총 544개 농장에 대한 정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사료가 오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축 사료 원료는 70%를 해외에서 들여옵니다. 지난달까지 수입한 돼지 사료 출처를 파악한 결과 중국과 베트남 등 발병국에서 들여온 제품이 300톤에 달했습니다. 이 모든 가능성에다 잠복기에 있었던 추석 연휴, 태풍 링링까지 여러 변수가 더해지면서 검역본부를 당혹해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이렇게 원인 파악도 안 되는데 초동 대처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 모든 농장 돼지에 대해 예찰을 마쳤다더니 동시에 2곳에서 의심 사례가 나왔습니다. 미리 꼼꼼히 살피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농장주가 신고한 지 2시간 반이 넘도록 주무부처는 상황도 알지 못했습니다. 손은혜 기자입니다. 정부는 전국 양동농장 6,300곳의 소독과 예찰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예찰은 지자체 담당자가 관내 농장에 전화를 걸어 돼지에게 특이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발병 지역 10km 이내, 이른바 방역대 농장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 이상 전화를 받지 않으면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답장을 안 해도 그만입니다. 방역대 농장 163곳이 통화가 안 돼 메시지만 전송받았습니다. 인근에 확진 농장이 나온 만큼 현장을 꼼꼼하게 살폈어야 하는 대목입니다. 돼지 농장에 이런 데는 안 들어가셨죠? 그럼 상황 보고도 늦었습니다. 이곳 파평면에서 의심 신고를 한 건 오전 8시 50분. 파평면에서 폐사한 돼지 한 마리는 새끼를 낳다가 폐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농장은 그보다 앞선 7시 30분쯤 지자체에 의심 신고를 해왔습니다. 직후에 바로 그 전화를 받고 바로 그거는 확인됐으니까 말투수라는 거죠. 신속하게 저희는 조치를 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9시 30분 공식 브리핑 때까지도 상황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9시 현재까지는 의심축 등에 대한 추가 신고는 없습니다. 양돈 농장에 대한 철저한 현장 확인과 신속한 보고 체계가 무너진 상황. 허술한 초동 대응으로 전염병의 확산을 제때 차단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들은 방역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높이고 전시에 준하는 방역을 하고 있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하지만 KBS가 현장을 취재해 보니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공무원 출퇴근 시간에 맞춰 낮에만 방역하는 곳이 태반입니다. 조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철원에 설치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소독 시설입니다. 자정이 다 됐는데도 돼지고기 운반 차량들이 잇따라 들어옵니다. 차량은 물론 운전자까지 꼼꼼히 소독을 합니다. 철원은 중점 관리 지역이라 정부나 지자체가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24시간 3교대로 차단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 대상 차량이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장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철원 바로 옆 화천은 어떨까? 자정쯤 되자 도로 옆 소독시설 입구를 철제 울타리로 막아놨습니다. 방역 소독을 안 받고 차량이나 사람이 그대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퇴근하면 야간엔 무방비 상태입니다. 인력도 이제 수배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설치하는 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양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은 열려 있지만 불은 꺼져 있고 지키는 사람도 없습니다. 취재 차량이 소독기를 통과해봤지만 소독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양돈 농장이 이제 2개밖에 없어서 일과 시간 이내 대부분 차량들이 거점을 들렸다가 농장을 방문하는 형태였어서 현재 강원도에 설치된 소독시설과 통제 초소 31곳 가운데 24시간 운영되는 곳은 겨우 15곳. 절반 이상이 낮에만 운영됩니다. 차량이 24시간 하는데 거기는 24시간 초소를 해야지 그거를 왜 그렇게 못하나 그거를. 춘천 지역 소독시설은 차량 통행이 별로 없는 외딴 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24시간 철통 방역이라더니 실제 현장에선 말뿐인 공연불이었습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전파의 유력한 가능성 중 하나가 바로 공항을 통해서입니다.
중국과 베트남 등 이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창궐한 지역에서 축산품이나 육포, 햄 등이 유입되는 걸 막아야 하는데 공항도 비상태세라지만 철통 방어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지인 중국 선양에서 항공기가 입국했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물품은 원래 기본적인 엑스레이 검사를 진행하는데 발병국 입국자의 짐은 전용 검색대에 한 번 더 오르게 됩니다. 인력과 시설의 한계로 모두 검사하지 못하고 주당 370여 편, 전체 대상의 20%가량만 살필 수 있습니다. 먹을 거 있으세요? 네. 확인 좀 한번 할게요. 탐지견도 동원됩니다. 모두 11마리가 활동 중인데 주당 310여 편의 수화물을 탐색합니다. 가방 속에 들어있던 소시지와 육포, 수프 속 고기도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고기가 들어간 제품들은 외래 가축전염병 유입 위험 때문에 다 한국에서 금지품이에요. 해외 여행객들이 불법으로 휴대했던 중국산 소시지입니다. 이렇게 압수된 물품들은 따로 보관해뒀다가 일주일에 한 번 소각됩니다. 그러나 철통 방어엔 한계가 있습니다. 발병국을 드나드는 항공편 가운데 전용 엑스레이 검사나 탐지견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가 주당 1000편에 달합니다. 공항만의 그런 휴대 축산물 반입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추가로 발생을 한 사례들도 있거든요. 축산물들은 반입하시면 안 됩니다. 올 들어 의심 축산물 211건을 분석한 결과 모두 16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발견됐습니다. 축산물을 불법 반입하다 적발되면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하필 이런 때에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가능성이 높은데 축사 관리도 힘들어지고 애써 실시한 소독 작업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일단 감염되면 치료제가 없지만 소독을 통해 바이러스 침투 가능성을 미리 줄일 수는 있습니다. 축사 구석구석 약을 뿌리거나 주변에 생석회를 둘러 보호막을 형성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축사와 주변 도로 등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소독을 철저히. 문제는 주말 사이 태풍으로 많은 비가 내릴 거란 점입니다. 소독제가 빗물에 씻겨 나가거나 발라놓은 생석회가 고스란히 쓸려 나갈 수 있습니다. 자연히 방역 효과는 뚝 떨어집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공기 중으로는 잘 전파되지 않고 매개체와 직접 접촉해야 감염됩니다. 축사 울타리나 창문이 강한 비바람에 파손될 경우 바이러스를 지닌 야생동물의 침입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주변 환경에 바이러스가 떨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바람이 불거나 비가 불면 소독 효과가 없는 상태에서 더 퍼지게 되고 양돈 농장과 매몰지에서 흘러나온 빗물이 인근 토양이나 하천을 오염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병이 발생한 경기 북부 지역엔 집중호우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태풍 상륙 전까지 양돈 농장에 대한 긴급 시설 점검을 벌이고 태풍이 지나가는 즉시 전국 모든 농장에 일제 소독을 다시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양돈 농장 간에는 악수도 옷깃도 스치지 말라며 철저한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17호 태풍 타파가 당초 예상보다 한반도에 더 위협적인 진로로 북상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예상 강수량을 더 늘렸는데 이례적으로 긴 시간 동안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정훈 기자, 어제 예상 진로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중간쯤을 통과하는 거였는데 오늘 예보는 한반도에 더 가깝게 북상하는 것으로 수정됐네요. 네, 그것도 보다 더 강한 세력으로 한반도에 접근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먼저 위성 영상에서 현재 태풍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루 새 소용돌이가 뚜렷한 중급의 중형 태풍으로 발달했는데요. 이렇게 태풍이 급격히 발달하면 진로가 보다 서쪽으로 꺾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기상청은 태풍이 쓰시마섬 부근을 지날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최신 진로는 이렇게 일요일 밤 부산 부근을 스치듯 통과하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세력은 제주에 접근할 때까지도 강급을 유지하는 것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진로가 우리나라에 더 가까워지고 또 강도도 세진 만큼 비바람도 더 강하겠군요. 네, 기상청은 특히 예상되는 비의 양을 크게 늘렸습니다.
제주 산간에 최고 600mm로 어제보다 100mm 정도 늘렸고요. 산업시설과 인구가 밀집한 영남 동해안 지역에도 최고 400mm의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바람도 어제 예상보다 강해져서 제주와 남해안 그리고 동해안에는 최대 순간 초속 45m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태풍으로 위험한 지역 또 고비가 되는 시간대는 언제일까요? 네, 이번 태풍은 진행 방향 앞쪽에 비구름이 폭넓게 발달해 있는 게 특징인데요. 그러다 보니 제주도는 당장 내일 오전부터 호우특보가 내려질 전망이고요. 낮부터는 남해안 지역도 호우특보가 확대되겠습니다. 일요일엔 태풍특보가 내려지며 최대 고비를 맞겠는데요. 제주는 새벽부터, 전남은 오전부터,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은 오후부터 거센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또다시 주말에 태풍이 찾아옵니다.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번 주말만큼은 외출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태풍의 특징은 바람보다는 비로 인한 피해가 더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역대 기록을 보면 바람보다 비가 강했던 태풍이 더 큰 피해를 냈는데요. 왜 그런지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우를 몰고 온 역대 태풍들은 어떤 피해를 남겼을까? 2002년 800mm의 강수량을 기록한 태풍 루사. 246명이 죽거나 다쳤고 역대 태풍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지난 2016년 태풍 차바는 600mm가 넘는 폭우를 몰고 와 당시 7,000명에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접근하고 있는 태풍 타파는 차바와 경로가 비슷해 더 걱정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지난 30년간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 86개를 분석했더니 바람보다는 비가 강했던 태풍이 더 많은 피해를 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추정컨대 한약지형이 많아서 한안 사태나 홍수 등의 발생에 의한 피해 민감도가 더 컸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다가오는 태풍의 영향으로 최고 600mm의 비가 예보된 만큼 침수 대비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제17호 태풍 타파는 발생한 지 단 3일 만에 한반도를 강타하게 됩니다. 대비할 시간이 그만큼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시간 태풍과 침수 상황에 대한 행동 요령을 익혀두고 본격적인 태풍 영향에 드는 주말엔 외출을 삼가는 게 좋습니다. KBS 뉴스 이용민입니다. 남해안 주민들은 태풍이 올 때마다 침수 피해가 가장 큰 걱정입니다. 특히 경남 지역은 태풍이 가까워지는 시간대에 만조까지 겹쳐 해안가의 침수 우려가 큰데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2016년 태풍 차바가 들이닥친 경남 창원의 해안가입니다. 시간당 100mm의 폭우와 만조가 겹치면서 순식간에 어른 허리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차바와 비슷한 경로로 예측되는 태풍 타파 북상 소식에 주민들은 또 다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 지역은 일요일 오후 2시와 월요일 새벽 2시에 만조가 겹쳐 해안가 침수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침수되면 이거 다 그러기 하면 다 씻어야 되고 막 다 날아가. 그때 우리가 이제 잘 묶어야 되지. 이걸 묶어놓고 이제 우리가 이제 기다릴 밖에 이제. 항구에 쌓여있던 굵은 통나무 수백 개가 해일에 떠밀려 인근 상가 지역을 덮칩니다. 상가지하가 순식간에 잠겼고 대피하던 8명이 통나무에 가로막혀 목숨을 잃었습니다. 16년 전 태풍 매미가 핥히고 간 마산항 주민들은 아직도 악몽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태풍이 올 때마다 건물 입구에 모래주머니를 쌓고 횟집 수족관이나 간판 등을 동여매는 등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닷가 앞이라서 되게 좀 걱정도 돼요. 혹시나 하면 이제 뭐 다른 곳으로 대피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제 포장 천막 같은 경우 지붕을 다 이미 철거를 해놓은 상태고요.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안 배수 시설이 막힌 곳은 없는지 미리 살피고 반지하 등은 물막이판이나 모래주머니를 쌓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침수 피해가 나면 전기와 가스부터 차단하고 감전이나 식수 오염 같은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화성 연쇄 살인의 마지막 10번째 사건이 일어난 1991년 4월, 그리고 용의자 이모 씨가 처제를 살해한 1994년 1월, 그 사이 2년 9개월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백 기간이 또 있습니다. 이 씨가 군대를 제대하고 첫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8달.
경찰이 이들 공백 기간에 이 씨가 저질렀다고 볼 만한 미제 사건 여러 건을 찾아내 추적 중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윤지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1991년 10번째 사건으로 끝난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연일원 205만 명의 경찰력이 투입됐지만 범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범행 수법의 잔혹성 이런 것들이 더 강해져 가고 있는 것을 봐서는 분명히 계속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태에 도달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은 아마도 사망했거나 아니면 다른 범행으로 교도소에 수감돼서 장기간 복역 중에 있거나. 실제로 33년 만에 범인으로 지목된 용의자 이모 씨는 25년째 감옥에 복역 중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사건인 1991년 4월부터 이 씨가 처제를 살해한 1994년 1월 사이 2년 9개월이라는 비교적 긴 시간 공백이 눈에 띕니다. KBS 취재 결과 경찰이 이 씨의 수법과 비슷한 여러 건의 성범죄 미제 사건을 골라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성은 물론 충북 지역 미제 사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또 이 씨가 군복무를 마친 1986년 1월과 첫 연쇄 살인 사건으로 기록된 같은 해 9월 사이의 미제 사건들에 대해서도 수사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꼭 살인이 아니더라도 이 씨가 범행을 계속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그런 형태의 그 범죄들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단 살인 같은 경우는 그게 금방 드러날 가능성이 있고. 경찰은 이 씨의 추가 범행으로 보이는 사건의 증거물들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낸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10건 가운데 DNA가 용의자 이모 씨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 건 3건입니다. KBS가 나머지 사건들을 취재해봤더니 첫 번째와 두 번째 사건은 증거물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고 10번째 사건은 증거물에서 아예 남성 DNA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 3건의 살인사건은 영구 미제로 남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박진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1986년 9월 화성시 태안읍의 한 목초지에서 71살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시작됩니다. 이후 1991년 4월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발생합니다. 경찰은 그동안 사건의 증거물들을 경찰서에 보관해 오다가 지난 7월 이 증거물들을 다시 감정해달라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5차, 7차, 9차 사건에서는 DNA를 확보해 데이터베이스에 있던 용의자 이모 씨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1차와 2차 사건 증거물은 전혀 남아있지 않아 이번에 재감정을 의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10차 사건의 증거물은 국과수에 재감정을 의뢰했지만 남성 DNA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용의자 이모 씨의 유전자와 대조해 볼 수 없게 된 겁니다. 증거물이 없어진 건 사건이 워낙 오래된 데다 체계적으로 보관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창고 갖고 있다가 그다음에 증거물 시스템실이 구축돼가지고 거기다 안전하게 보관했던 거죠. 증거물 보관실하고 2010년도부터 전국 경찰 관서에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이 씨는 현재까지 3차례 경찰 조사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 결국 1차와 2차, 10차 3사건의 경우 용의자 이 씨가 자백하지 않는 이상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사건 당시 수사팀은 1994년에 직접 이 씨를 한 차례 마주치고도 용의자로 올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가 장기간 화성에 살았고 경찰이 이 씨를 직접 마주치기까지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이 씨를 놓쳤던 건지 김유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994년 이모 씨가 처제 살인 사건으로 청주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청주경찰은 이 씨를 직접 데리고 화성에 있는 이 씨의 본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갔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 수사팀은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 이 씨를 눈앞에서 마주쳤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차 타고 들어가니까 이제 보고가 됐을 텐데 봤죠. 그래가지고 뭐 꺼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 뒤로 화성 수사팀의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용의선상에 올릴 절호의 기회를 놓친 데는 연쇄살인 현장에서 검출된 B형 혈액형에 집착했기 때문 아니냐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청주 사건 당시 밝혀진 이 씨 혈액형은 O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팀장은 알려진 것과는 다르다며 부인했습니다.
A형도 있고 O형도 있지만 B형이 좀 더 많다. 이런 측면에서 B형에 대한 관심을 가질 뿐이지 B형이라고 발표한 일이 없어요. 범행 현장 9곳 중 7곳은 이 씨가 살았다는 마을에서 모두 반경 5km 안. 가장 멀리 떨어진 7차 사건도 1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당시 수사팀은 이 지역 남성 2만여 명의 주민등록 사진까지 뒤졌지만 어렸을 적부터 연쇄살인 이후까지 화성에 산 것으로 드러난 이 씨를 끝내 용의자로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 동네에서 사는 용의자를 발견 못했다는 건 참 아무리 생각해도 참 치욕적인데, 이제서야 용의자가 특정되면서 과학 수사력의 한계 이전에 당시 수사망에 허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네, 경찰은 연일 용의자 이모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이 씨의 입을 열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사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오현태 기자, 경찰이 이 씨를 계속 조사 중인데 수사 상황이 좀 진전된 게 있습니까? 네, 경찰은 오늘까지 용의자 이모 씨를 모두 3번 조사했는데요. 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진 그제부터 오늘까지 사흘 연속입니다. 경찰은 범죄심리분석요원까지 포함한 조사팀을 꾸려서 그제 이 씨가 수감된 부산교도소로 출장을 보냈습니다. 조사팀은 부산에 머물면서 매일 이 씨를 만났는데요. 이 씨는 모두 혐의를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나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관련이 없다, 이런 취지로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씨가 계속 혐의를 부인하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경찰 수사가 길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수사본부 관계자에게 이 씨를 매일 조사할 것이냐 물었더니 여건이 되는 대로 조사하겠다며 가능하면 매일 조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수사본부와 가까운 교도소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또 과거 이 사건 수사팀 소속이었던 경찰 일부를 수사본부로 불러서 과거 수사 자료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곧 청주지검에서 이 씨의 처제살인 사건 기록도 넘겨받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또 4차 사건 증거물을 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냈는데 4차 사건 증거물은 20여 점이나 돼서 분석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현태 기자였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특정되면서 이제 또 다른 장기 미제 사건,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이 경찰의 다음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은 오늘 대구 와룡산 현장을 찾아 28년째 풀지 못하고 있는 개구리 소년 사건의 재수사를 약속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와룡산에 도롱뇽 알을 채집하러 나갔다가 5명의 아이들이 실종된 개구리 소년 사건. 연인원 32만여 명이 투입됐지만 흔적조차 못 찾았습니다. 결국 10여 년 만인 2002년 소년들은 안매장된 유골로 발견됐지만 범인을 잡지 못했고 2006년 3월 공소시효가 끝났습니다. 그 사건 무슨 사건이야? 이럴 정도로 관심에서 벗어나버리니까 벗어나버리니까 우리가 용기가 없어졌어요. 아직은. 오늘 사건 현장을 방문한 민감용 경찰청장은 재수사를 통해 반드시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리폼들을 면밀하게 다시 원점에서 재검증, 감정, 분석을 하겠습니다. 조그마한 단서라도 찾아서 빨리 범인을 발견, 검거할 수 있도록. 대구 경찰은 공소시효가 끝나도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과학수사 기법이 급속도로 발달하며 미제 사건 해결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가족들도 많은 한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수사해서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개구리 소년 사건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260여 건에 달하는 장기 미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를 찾아낸 건 바로 DNA 덕분이죠. 범죄자의 DNA를 채취, 보관할 수 있게 한 이른바 DNA법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이 DNA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올해 말까지 대체 입법을 만들라고 한 건데 국회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당장 내년부터는 범죄자 DNA 정보를 추가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최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일한 단서는 범인의 체액에서 추출된 유전자의 DNA 구조입니다.
8, 90년대 화성을 공포로 몰고 간 연쇄살인. 단서는 역시 DNA였습니다. 피해자 속옷에 묻은 땀에서 낯선 DNA를 찾아낸 겁니다.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 감정에서 DNA가 검출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하지만 꼭 필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속옷에서 찾은 DNA와 대조할 용의자 이 씨의 DNA인데 다행히 수사기관이 이 DNA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명 DNA법 덕분입니다. 2010년 이후 23만 명의 DNA를 보관 중인데 이를 통해 모두 5,600여 건의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성폭력 용의자만 900여 명을 찾아냈습니다. 다른 기타 증거물이 있으면은 좋은데 현재로서는 오래된 사건에 대해서는 뭐 DNA한테 가장 우리가 의존을 하고 있고 그거 믿고 지금 계속 해고 다니는 거죠 뭐. 그런데 지난해 헌재가 이 DNA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의자의 DNA를 채취할 때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건데 내년부터 DNA법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DNA라는 첨단 수사기법에 대한 수사와 그 시료 채취 자체가 갑자기 올스톱 중단돼 버리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대체 입법을 올해 말까지 만들어야 하는데 국회에 제출된 2건의 DNA법 개정안은 아직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최영원입니다. 네, 현재 2000년 8월 1일 이후로 일어난 살인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991년 마지막으로 일어난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공소시효도 없애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1년 4월 3일 마지막 화성 연쇄살인사건. 이거 넘어서 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바로 코앞에서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범인 추적에 연인원 205만 명이 동원됐지만 15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난 겁니다.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공소시효 관계없이 이 수사는 계속해요. 살인죄 공소시효는 2015년 태완이법으로 폐지됩니다. 다만 소급 적용을 안 해 2000년 8월 1일 이후 발생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화성 연쇄살인범은 처벌을 면하게 된 겁니다. 남은 방법은 특별법.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운 5.18 특별법처럼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건데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모방 사건 1건을 제외한 9건의 살해, 강간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는 겁니다.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적용해서라도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에 부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형평성 문제 등 위헌 논란도 나옵니다. 사후 입법을 통해서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라는 법치주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화성 사건 외에 다른 연쇄살인 등 반인륜 범죄 공소시효 폐지로 논의가 확대되면 법안 통과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일선 검사들과 대화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검찰 개혁은 물론이고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도 이야기가 오갔다고 하는데요. 방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후 첫 일선 검찰청 방문으로 의정부 지검을 택한 조국 장관. 검사와의 대화를 위해서입니다. 검사분들과 직원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비공개로 열린 대화 자리. 조 장관은 검찰 개혁을 주제로 2시간 남짓 일선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직원들과 검사들은 주로 인사와 복지, 검찰 제도와 조직 문화와 관련한 건의를 조 장관에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검사는 법무부의 형사부 우대 방침에 대해 그것보다는 과중한 업무를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 논란과 관련해서도 검사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끝난 뒤에 시행할 것이라는데 어느 정도 수긍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조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도 있었지만 공격적인 내용은 아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장관님 일가 수사에 관련된 얘기도 나왔나요? 뭐 살짝 나왔습니다. 네. 뭐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혹시? 네, 그건 뭐 나중에 말씀드리죠. 다음 일정 때문에. 네. 오늘 검사와의 대화에는 평검사 20여 명 정도가 참석했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얘기가 오갈 수 있게 한다는 취지에서 간부들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조 장관은 다른 지방검찰청도 순차적으로 돌면서 일선 검사와 직원들의 의견을 계속해 들을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소환을 앞두고 사모펀드 운용사와 관련된 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또 조 장관이 위조된 펀드 운용 보고서를 청문회 등에서 활용한 것으로 보고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현진 기자, 오늘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검찰은 먼저 코링크 PE가 투자한 익성 본사와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익성의 자회사인 IFM의 전 대표 김모 씨의 자택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익성은 조국 장관 가족 펀드 의혹과 관련해 투자의 중심에 있는 기업인데요. 검찰은 코링크 PE와 익성의 2차 전지 업체 투자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 과정에 정경심 교수가 개입했는지 또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조 장관의 딸 조 씨의 입시 부정 의혹과 관련해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서울대 의전원과 부산대 의전원 외에 차의과학대학 의전원 지원 당시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소환이 임박한 가운데 이뤄졌는데요. 검찰 주변에선 이번 압수수색이 또 다른 증거 확보는 물론 정 교수에 대한 심리적 압박 효과도 놀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조국 장관을 증거 위조 교사 등의 혐의로 피의자 입건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펀드 운용 보고서는 청문회가 열리기 전인 8월 중순쯤 코링크 직원 이모 씨가 조 장관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보고서가 정 교수의 요청으로 만들어졌고 나중에 블라인드 펀드 내용이 추가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는데요. 이런 정황을 조 장관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은진 기자였습니다. 검찰이 오늘 압수수색에 나선 업체들은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운용사와 여러 갈래로 얽혀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핵심이 2차 전지 사업인데요. 이를 중심으로 주가 부풀리기를 시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이 같은 투자 구조를 처음부터 알고서 함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 장관 일가 펀드의 운용사인 코링크 PE가 투자한 세 업체, 익성과 웰스 CNT, 그리고 WFM. 이들 업체는 2차 전지 사업이라는 하나의 공통분모로 엮여 있습니다. 코링크와 수십억 원을 주고받은 익성. 조 장관의 민정수석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 2차 전지 사업을 하는 자회사 IFM을 설립합니다. 2차 전지라는 신사업을 빌미로 기업 가치를 높인 다음 기존 상장사와 합병해 우회 상장을 하려 했지만 무산됐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코링크가 같은 해 11월 영어 교육업체 WFM을 인수해 2차 전지 사업에 나섭니다. 그 직후 조 장관 일가 펀드가 투자한 웰스 CNT 역시 정관의 2차 전지 사업을 추가합니다. WFM과 웰스 CNT는 모두 코링크가 지배하는 업체. 검찰은 코링크가 상장사인 WFM을 통해 웰스 CNT를 우회 상장시키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익성과 자회사 IFM에는 조 장관 가족의 투자금도 들어갑니다. 웰스 CNT는 조 장관 일가로부터 투자를 받은 직후 13억 원을 IFM에 투자했고 정경심 교수가 경영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WFM 역시 100억여 원을 익성 쪽에 투자했다고 공시한 뒤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을 토대로 코링크가 처음부터 2차 전지 사업을 매개로 한 우회 상장과 주가 부풀리기를 위해 설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 같은 코링크의 움직임과 펀드 운용에 대해 조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와 일일이 협의할 만큼 정 교수가 코링크의 운영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을 비판하고 새로운 방법을 언급하자 북한이 즉각 화답했습니다. 북미 실무 협상이 임박했음을 시사하며 협상 결과에 대해서 낙관한다는 기대감도 내비쳤습니다. 유지양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턴 전 보좌관을 다시 비난했습니다. 이번엔 볼턴이 제시한 리비아 비핵화 모델도 거론했습니다. I think that's better than somebody that goes around and saying we want to use the Libyan model. He said the Libyan model. That set us back very badly when he said that. 리비아 모델은 선 비핵화 후 보상 방식으로 북한이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비핵화 모델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방법을 언급했습니다. I think John really should take a look at how badly they've done in the past and maybe a new method would be very good.
북한은 현명한 정치적 결단이라며 즉각 화답했습니다. 담화를 낸 사람은 북미 실무협상 북측 수석대표인 김명길입니다. 김명길은 더 나아가 실무협상 결과에 대해 낙관하고 싶다며 강한 기대감도 내비쳤습니다. 북한이 김명길을 북측 수석대표로 공식화한 것은 처음입니다. 협상에 나올 준비가 다 됐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새로운 협상 라인을 통해서 실질적인 이번 실무협상을 통해 성과를 도출하겠다, 이런 의도가 담긴 행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계적 접근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방법도 그런 취지가 아니겠느냐고 해석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고 미국에는 새로운 계산법을 재차 요구했다는 점에서 실무협상이 곧 열리더라도 순탄치는 않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문화 소외계층에게 가곡과 뮤지컬 공연을 하겠다며 국고 보조금을 받은 공연업체, 또 멸종위기종인 두루미 번식 사업을 하겠다며 역시 보조금을 받은 조류단체. 이들 단체 등의 보조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나 확인해봤더니 모두 문제투성이었습니다.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액수가 무려 1,2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국고 보조금이 들어간 소외계층 문화공연. 우리 가곡 현수막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니 트로트 공연입니다. 공연업체가 낸 보조금 신청서엔 가곡과 뮤지컬 공연에 유명 성악가와 연주자가 나온다고 돼 있습니다. 다들 경악의 수준 정도로 이게 정말 이건 좀 정도가 지나치다. 노래를 부르는 이 사람, 신청서엔 피아노 연주자라고 돼 있고 춤추는 사람은 색소폰 연주자라고 신고했습니다. 11명이 공연팀이라는데 4명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공연이라는 게 약간 변형해서 갈 수도 있는 건데 솔직히 그땐 인정해요. 사람이 몇 명 못 갔어요. 공연 한 번에 500만 원씩, 보조금 5천만 원을 신청했는데 1,500만 원이 조명 등 장비 임차료 명목입니다. 조명비도 다 책정이 돼 있길래. 저희가 다 밤에 한 적도 없고 낮에 했기 때문에 조명이 필요가 없죠. 장비업체 등기를 확인해보니 기획자 A씨가 전직 이사로 돼 있습니다. 같이 일하던 파트너였어요. 그 업체를 막 제가 한번 세웠는데 어쩌냐고 나 진짜 나 가만 안 있으려다가 오해예요. A씨가 운영하는 공연단체는 서너 곳. 이들 단체는 지난 3년간 국고보조금 4억여 원을 받았습니다. 한 조류연구소가 연 안동 쇠제비 갈매기 국제 세미나. 이 세미나를 열면서 안동시에서 국고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연구소는 또 환경부에는 두루미 보존 사업을 한다며 보조금 2억여 원을 받았습니다. 보조금 사용 내역에 국제 세미나 비용 2,100만 원이 있는데 확인해보니 안동 쇠제비 갈매기 세미나였습니다. 갈매기 세미나를 두루미 사업에 끼워 넣어 이중으로 보조금을 타낸 겁니다. 쇠제비도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면 참새나 비둘기에 써도 되는 거잖아요. 또 그건 또 좀 아닌 것 같아서. 지난해 지급된 국고 보조금은 67조 원 규모. 보조금의 중복, 그다음에 부정수급의 패턴들이 있는데 이런 패턴들을 좀 더 세부화시키고 정교화시키게 되면은 그런 다양한 사례들을 좀 더 의심 사례들을 적발할 수 있는. 기재부는 이 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 의심단체 60여 곳을 적발했는데 이들에게 나간 보조금이 1,200억 원입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경찰청 청사 인근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왕복 8차선 도로에 물이 넘치면서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도심 한복판이 온통 물바다가 됐습니다. 아스팔트 포장은 군데군데 부서졌고 도로 밑에선 끊임없이 물줄기가 솟구칩니다. 오늘 아침 8시 반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 사거리에서 지하 상수도관이 터졌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경찰청 앞 왕복 8차선 도로와 사고 현장 위 서서문 고가도로가 전면 통제돼 낮 동안 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오후 1시부터 서소문 고가도로를 시작으로 일부 도로는 통행이 재개됐지만 경찰청 앞 왕복 2개 차로씩 모두 4개 차로가 여전히 통제 상태입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도로 및 직경 700mm 수도관과 600mm 수도관이 연결되는 이음새 부분에서 볼트가 풀리며 물이 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 등에서 온 진동을 장시간 받으면서 볼트가 느슨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700mm 쪽에 붙어 있는 그 연결 부위가 저희가 이제 차량이 계속 다니면서 오랫동안 그 진동이 있고 이렇게 견디다가 이음부가 이제 볼트가 느슨해진 거죠.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내일 새벽 5시 반까지 복구 작업을 마무리하고 내일 아침 6시부터는 차량 통행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으로 KBS 재난방송센터를 찾아 재난 대응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한상혁 위원장은 지난 7일 태풍 링링 상륙 당시 KBS가 24시간 연속 특보 방송을 하는 등 신속하고 선제적인 재난방송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중요한 책무라며 태풍 타파 북상을 앞두고도 선제적인 재난방송을 당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에서 두산이 왜 미러클 베어스로 불리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희관이 7시즌 연속 10승을 달성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도환 기자 전해주시죠. 네, 박세혁이 잡아당긴 땅볼이 나오는 순간인데요. 1루수 최정용과 2루수 김선빈이 실책 2개를 하는 순간입니다. 두산이 타선도 터졌지만 목표를 상실한 기아는 실책을 범하며 자멸했습니다. 특히 2루수 김선빈의 송구 실책 등으로 점수차가 벌어졌는데요. 유희관에 막혔던 기아는 기습번트 등으로 공략했지만 3루수 이유찬 선수가 재치 있게 파울을 유도하는 등 야수들의 도움 속에 8회 투아웃까지 5안타 1실점, 탈삼진 5개를 잡았습니다. 유희관은 김시진과 선동열, 유현진 등 강속구 투수들이 달성했던 6시즌을 넘어 7시즌 연속 10승의 대기록을 달성했고 이례적으로 경기 후 덕아웃 앞에서 깜짝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유희관을 앞세운 뚝심의 두산은 3연승의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6회 최원태의 폭투가 나오는 순간 박동원이 2루에 공을 곧바로 던집니다. SK 키움전에서 승부처가 됐던 순간이 바로 여기인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3루를 향했던 고종욱 선수가 공을 안 보고 앞만 보고 달리다가 2루와 3루 사이에서 아웃이 되면서 SK가 힘을 잃었습니다. 이후 패색이 짙어진 SK 벤치를 촬영해 봤는데 심각해 보이는 염경엽 감독 뒤로 얼굴을 감싸진 김광현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요. 베테랑 박정권 등 침통한 모습이 이어집니다. 키움은 김하성 등의 홈런이 나오면서 점수차를 벌렸는데요. 5대1로 끌려가고 있는 SK는 충격의 5연패 위기에 빠지며 정규리그 우승 향방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김도환입니다. K리그에서 최고령 선수인 라이언킹 이동국은 부록을 넘어서도 믿기 힘들 정도의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왕의 위엄을 지키며 이번 주말 K리그 최초로 개인 통산 300공격 포인트에 도전합니다. 한무림 기자입니다. 1998년 만 19세의 나이로 K리그 신인왕에 오르며 라이언킹 열풍을 일으킨 이동국. 오빠 부대를 몰고 다닌 원조 아이돌 축구 선수에서 어느덧 K리그의 큰형님이 됐습니다. 그러나 온숙한 노련미를 더한 이동국은 아직도 매경기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신인왕에 오른 1998년 11골 돔두개를 시작으로 21시즌 동안 쌓아올린 공격 포인트는 무려 299개. 특히 최근 10시즌 연속 2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며 꾸준함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세계적인 슈퍼스타들도 이겨내지 못한 세월의 무게를 이동국은 묵묵히 버텨내고 있습니다. 부록을 맞은 올 시즌도 7골에 돔 2개. 라이언킹 이동국이 아직까지 나이든킹으로 불리며 존경받는 이유는 끝없는 노력입니다. 세계적인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니. 그러니까 세계적인 선수가 아니잖아 내가. 그러니까 마하살까지 할 수 있는 거지. 지난 주말 상주전 후반 교체 투입돼 결승골을 터뜨린 이동국은 이번 주말 새로운 근자탑에 도전합니다. K리그 역사상 최초의 300 공격 포인트입니다. 이동국은 대기록 달성의 순간을 팬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희망을 전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아마 그 대기록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경기력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KBS 뉴스 한무림입니다. 아시아 16세 이하 여자 축구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코너킥을 그대로 골로 연결하는 보기 드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베트남을 꺾은 대표팀은
4강 진출을 놓고 북한과 대결합니다. 베트남과의 조별리그 2차전. 장진영의 코너킥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왼발 코너킥이 절묘한 궤적을 그리면서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종료 직전 이번엔 광로영의 코너킥. 베트남 선수 머리 맞고 자책골로 들어갔습니다. 3대 0으로 이긴 대표팀. 북한과의 3차전에서 이겨야 4강 진출 가능성이 생기는데 북한 선수들 실력 한번 볼까요? 중국을 상대로 연이어 중거리골을 성공했습니다. 16살 선수들 맞는 건가요? 중국의 4대 0으로 이긴 북한, 힘겨운 상대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난달 4개국 초청 국제농구대회에서 폭행 사건을 일으킨 라거나에게 대한농구협회가 경고와 사회봉사 40시간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라거나는 당시 체육관 인근에서 교통통제 등을 담당한 경기장 관계자를 밀어서 넘어뜨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도마남매 여서정과 양학선이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사전 경기에서 압도적인 기술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동반 금메달을 노립니다. 신수빈 기자입니다. 여서정이 도마를 향해 힘차게 도약합니다. 공중에서 앞으로 540도를 도는 기술입니다. 지난 6월 코리아컵에서 선보인 720도 회전의 여서정 기술을 아껴두고 완성도를 택했습니다. 난도를 낮췄음에도 평균 14.233, 2위와 1.099점이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세계선수권 일정 때문에 앞당겨 열린 전국체전 사전 경기에서 여서정은 국내 최강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전국체전 다음에 세계선수권 있어서 계속 열심히 연습했고 그만큼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만족하는 것 같아요. 런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양학선도 다시 한번 날아올랐습니다. 긴 부상 끝 완벽한 부활의 신호탄처럼 무결점에 가까운 양원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떨어지자마자 소름 돋았어요. 예. 진짜 완벽하게 처음 연습까지 다 통틀어서 완벽하게 착지를 해본 게 처음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감을 꾸준히 가져가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나란히 전국체전 금메달을 목에 건 두 선수는 다음 달 독일 세계선수권 대회 도마 동반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서정이한테는 자신감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도 두려움을 떨쳐내는 그런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흑선이 오빠는 항상 잘하고 이제 항상 배울 점도 많아서 세계선수권 대회 가서 이제 잘할 거라 믿습니다. 같이 화이팅 해요. 화이팅.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코리아 오픈 여자 테니스 대회에서 화제를 모은 재미교포 2세 선수가 있습니다. 크리스티안, 우리나라 이름은 안혜림인데 미국 명문대 졸업 이후 안정된 직장까지 뿌리치고 프로 테니스의 길을 선택한 안혜림 선수를 김기범 기자가 만났습니다. 평일 오후에도 많은 관중이 온 이유는 이 선수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안혜림이 득점을 올릴 때마다 관중들이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자신보다 세계 랭킹이 3배 가까이 높은 우승 후보를 상대로 접전을 벌인 안혜림. 비록 8강에서 막혔지만 부모님의 나라에서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You know, not only Christy but also Haerim, which is my Korean name. So I think that also makes my parents really happy. 재미교포 2세 크리스티안, 안혜림의 선수 경력은 독특합니다.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는 미국 학교 스포츠 체계 속에서 명문 스탠퍼드 대학에 진학했고 실리콘밸리에 취업 제안도 받았습니다. 부모님은 전망 좋은 직장 생활을 권했지만 안혜림의 선택은 테니스였습니다. Logically, it doesn't make sense, and that's kind of what my dad was saying. Was why would you do that? Like, why would you turn down stability for risk? And for me, the answer is passion. 열정으로 뭉친 노력은 올해 US 오픈 16강이란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프로 테니스 선수의 길을 말렸던 아버지도 이젠 딸이 자랑스럽습니다. 네, 너무나 자랑스럽고 특히나 공부하고 같이 병행해서 운동을 해서 또 이 정도 레벨에 갔다는 거는 참 경이적이고 운동선수 경력을 발판 삼아 앞으로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싶다는 안혜림은 내년에도 한국 방문을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유로파리그 축구에서 잉글랜드 팀들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아스널이 나란히 첫 승을 거뒀습니다.
10대 유망주들이 펄펄 날았습니다. 전반 3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프레드의 왼발 중거리가 골대를 맞습니다. 후반 14분 프레드의 왼발 프리킥, 이번엔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네요. 답답하게 흘러가던 후반 28분, 만 17살의 유망주 그린우드가 맨유의 값진 승점 3점을 안겼습니다. 화려한 개인기를 앞세운 정확한 슈팅, 맨유 역사상 유럽 대항전 최연소 득점자가 됐습니다. 빡빡한 일정 탓에 주전들을 아낀 맨유는 그린우드의 골로 아스타나의 1대0 진땀승을 거뒀습니다. 전반 38분 아스널 윌록의 슈팅이 상대 몸에 맞고 굴절돼 골망을 흔듭니다. 불안하게 앞서가던 후반 40분 승부에 쐐기를 박은 건 18살 사카였습니다. 정규현 왼발 가마차기, 1군 무대 데뷔골을 넣으며 대형 유망주의 등장을 알렸습니다. 지난 시즌 준우승팀 아스널은 오바메양의 추가골까지 터져 프랑크푸르트 원정을 3대0 완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달 초 베트남의 박항서 감독과 대결했던 거스 히딩크 감독이 중국 올림픽 대표팀 사령탑에서 전격 경질됐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이끄는 중국은 지난 8일 홈에서 열린 평가전에서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을 상대로 2대0 완패를 당해 자존심을 구겼습니다. 이 때문인지 중국 축구협회가 올림픽 준비가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이유로 히딩크 감독을 경질했다고 중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중국의 23세 이하 대표팀 감독직을 맡았던 히딩크는 10개월여 만에 지휘봉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카타르 프로축구에서 경기 시작 8초 만에 골이 나왔습니다. 골키퍼의 황당한 실수 때문인데 함께 보시죠. 오늘의 영상입니다. 네, 끝으로 기상센터 연결해 태풍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아랑 기상캐스터, 이번 주말은 아무래도 외출은 피하는 게 좋겠죠? 네, 이번 주말도 2주 전처럼 태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집에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태풍은요,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모레 오후에는 제주 동쪽 해상을 지나겠고 모레 밤에는 부산 앞바다를 통과하겠습니다. 월요일 새벽에는 동해상을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중심 기압은 98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29m에 달하는 상태고 중형급의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더욱더 강한 세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태풍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비는 월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돼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지형적인 영향으로 제주 산간 지역은 최고 600mm 이상, 제주도는 150에서 400mm 정도, 강원 영동과 영남, 전남 지역은 최고 400mm,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전북 지역은 최고 12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특히 내일부터 월요일까지 제주와 남해안, 동해안을 중심으로 아주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강한 바람이 부는 만큼 점차 파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부터 전해상에 아주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일요일에는 제주와 남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10m의 아주 거센 물결이 일겠습니다. 해안가 침수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밤 9시 뉴스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